넌 돈도 없으면서 눈치도 없니?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시모칠순 잔치상이 제 손에 의해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돈이 좋으시면 돈 많은 동서한테 효도 받으세요. 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시댁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길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통곡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떠받들던 작은 며느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도경, 올해 42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5평짜리 떡집 도경이네 한가방을 꾸려가는 안악이지요. 사람들은 저를 두고 늦깎이라 부릅니다. 36이 되어서야 충청도 어느 시골명인 밑에서 한과와 떡 빚는 법을 처음 배웠으니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성격은 무던한 편입니다. 누가 발등을 밟아도 일단은 웃고 누가 모진 말을 던져도 속으로 한참을 사귀고 나서야 입을 엽니다. 다만 한 번 마음의 선을 넘은 사람에게는 2번 다시 곁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인생의 단 하나뿐인 고집이라 여기며 살아왔지요. 저는 강원도 작은 읍내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시장통 떡집에서 새벽 2시부터 김을 쐬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풍기던 고소한 콩고물 냄새가 제 유년의 전부였지요.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식당 홀서빙, 빵집 보조, 사무실 격리까지 닥치는 대로 했지만 어느 한 자리도 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30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통장 잔고보다 한숨이 더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무렵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강민호입니다. 원룸 의자 다리가 부러진 한겨울 새벽, 저는 그 의자를 어깨에 매다시피 끌고 시린 골목을 한참 걸었습니다. 간판도 흐릿한 동네 목공방 미닫이 문을 드르륵 밀자 톱밥 냄새가 훅 끼쳐 올라왔지요. 한 남자가 등을 보인 채 사포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하얗게 톱밥을 뒤집어 쓴 모습이 꼭 눈사람 같았습니다. 도경이 의자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머뭇거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이거 한쪽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서요. 혹시 튼튼하게 고칠 수 있을까요? 강민호가 사포를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이고, 이런 낡은 의자는 새로 하나 사는 게 훨씬 쌉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수리비가 더 나와요. 도경이 어깨를 움츠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 돈 벌어서 산 물건이라 정이 들어서 버리기가 아깝네요. 부탁 좀 드릴게요. 강민호가 잠시 도경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의자를 들어 작업대 위에 올렸습니다. 일단 저기 앉아서 좀 쉬세요. 길어도 1시간이면 뚝딱 고쳐놓겠습니다. 1시간이 지나 강민호는 새 다리를 끼운 의자를 바닥에 툭 내려놓고 자판기에서 율무차 한 잔을 뽑아 도경에게 내밀었습니다. 손마디가 거칠고 손톱 밑에 까만 기름때가 박혀 있었지요. 오늘 수리비는 돈으로 안 받을랍니다. 그냥 이 따뜻한 율무차 한 잔 드시는 걸로 치시죠. 도경이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에 어떡해요. 사장님 힘들게 일하신 건데 돈을 안 받으시면 안 되죠. 강민호가 처음으로 슬쩍 웃었습니다. 손님한테서 참 좋은 나무 냄새가 나네요. 우리 목공방하고 아주 잘 맞는 분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뭉근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늘 어중간했던 저를 누군가가 처음으로 특별하다 말해준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핑계를 만들어 그 골목을 자주 드나들었고 2해가 지나기 전에
강민호의 손을 잡고 혼인신고서를 썼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던 날 저는 시장에서 산 단정한 카디건 하나를 입고 작은 한과 상자를 품에 안고 갔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래, 넌 고향이 어디라고? 도경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또렷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강원도 정선촌에서 왔습니다. 박순자가 콧등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시골에서 뭐해서 먹고 사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시장통 안에서 작게 떡 장사를 하셨습니다. 박순자가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잘난 민호가 어쩌다 사람 보는 눈이 저리 삐었을까. 번듯한 집안 아가씨 다 놔두고 고작 떡장수 딸을 데려와. 하긴 뭐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옆에 앉아있던 강민호가 어머니 무릎에 손을 얹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도경이 흠잡을 데 없이 착한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며느리감한테 그게 대체 무슨 막말이세요? 박순자가 아들 손을 툭 쳐냈습니다. 어디서 어미 입을 막아. 며느리로 우리 집에 들이려면 근본이 어떤지는 어른이 똑똑히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그날 식어가는 보리차를 2시간 동안 쥐고만 있었습니다. 시댁 거실벽에 걸린 큼지막한 가족사진 속에서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 강민철과 그 옆에 서 있을 동서감을 자랑하듯 가운데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지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어디쯤에 놓일지를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4월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 박순자의 칠순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사흘밤을 꼬박 세워 화과자 모양 떡과 삼색강정, 앙금 플라워, 케이크 한 단까지 정성스레 차려 큰 보자기에 쌌습니다. 새벽 4시 떡을 찌고 나서 퉁퉁 부은 종아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다 거실 바닥에 잠깐 등을 댔지요. 강민호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다가와 제 어깨에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도경아, 억지로 무리하지 마라. 네가 이렇게 밤새워 고생해봤자 엄마 성에 안 차면 또 독설만 날아올 텐데 내가 다 속상하다. 도경이 눈을 감은 채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하나뿐인 칠순 잔치잖아. 맏며느리가 이 정도 정성도 안 보이면 남들 보기에도 어떡해. 강민호가 도경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이 손 좀 봐라. 매일 불 앞에서 일하느라 피나고 트고 갈라지고 이게 어디 곱게 자란 여자 손이냐? 아유 괜찮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손이 다 이렇지 뭐. 호들갑 떨지 마.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댁 마당에는 이미 동서 윤채린의 흰색 외제차가 번쩍이며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 거실은 동서가 풀어놓은 백화점 쇼핑백들로 어수선했지요. 시어머니 박순자가 윤채린의 손을 잡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윤채린이 새빨간 입술을 살짝 올리며 도경을 곁눈질했습니다. 어머 형님, 떡집 장사하다 이제 오세요? 아이고, 뭘 또 그렇게 촌스럽게 바리바리 한가득 싸들고 오셨대? 도경이 보자기를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리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칠순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평소에 좋아하시는 화과자랑 강정 좀 쪄왔어요. 따뜻할 때 얼른 뜯어서 하나 드셔보세요. 박순자가 보자기를 흘끔 보더니 다시 윤채린이 내민 오렌지색 명품 가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채린아. 이게 그 백화점에서 새벽부터 줄 서야 살 수 있다는 그 비싼 가방이냐? 세상에 가죽 고운 것 좀 봐라. 어쩌면 좋아.
윤채린이 가방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한 장 더 꺼내 박순자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렸습니다. 어머님, 명품 가방만 덜렁들이면 며느리로서 섭섭하잖아요. 여기 현금 봉투도 넉넉하게 챙겼어요. 동네 친구분들이랑 비싼 밥 드시고 온천 여행이라도 푹 다녀오세요. 네. 박순자가 봉투를 열어 지폐를 확인하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예쁜 것. 역시 돈 잘 버는 우리 작은 며느리가 최고야, 최고. 큰 며느리는 허구한 날 맹탕이라 이런 센스는 쥐뿔도 없잖니. 내 복에 작은 며느리라도 들어와서 다행이지. 도경이 보자기를 풀어 떡 접시를 식탁에 차근차근 놓는 동안 박순자가 식탁 쪽을 힐끔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야, 한도경. 넌 칠순 잔치상에 웬 시골 총구석에서나 먹을 밀가루 덩어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분위기를 초치니? 넌 돈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던가. 어쩜 저렇게 맹에 빠졌어. 도경이 떡 접시를 내려놓던 손이 허공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윤채린이 입을 가리며 짧게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형님 딴에는 무리해서 며느리 노릇하려고 준비하셨을 텐데 너무 기죽이지 마세요. 근데 형님, 이거 혹시 시장통 구석에서 떠리로 싼 맛에 사오신 거예요? 아님 집에서 쪼물딱 직접 만드신 거예요? 도경이 고개를 들고 윤채린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동서, 나 이거 우리 어머님 드리려고 장사 끝내고 사흘 밤낮 꼬박 세워서 정성껏 빚은 거야. 윤채린이 어머 하고 입을 동그랗게 모았습니다. 아, 어쩐지 떡 모양이 되게 촌스럽고 투박하더라고요. 요새 백화점 떡들은 눈으로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고 깔끔하게 나오던데 형님 솜씨가 영 옛날 촌부 스타일이라 그런가 봐요. 호호. 박순자가 박수를 짝 치며 거들었습니다. 채린이 말이 100번 맞다. 우리 채린이가 사다주는 고급 양과자는 입에 넣자마자 솜사탕처럼 살살 녹는데 저 큰 며느리가 만든 떡은 목구멍이 턱턱 막혀서 영 못 삼키겠어. 딱 시장통 싸구려 맛이지. 거실에 둘러앉은 친척 어른들이 어색하게 웃다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는 슬그머니 윤채린이 가져온 케이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도경의 떡 접시는 식탁 한 구석에서 점점 식어갔지요. 저는 그 순간 사흘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부르튼 제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 사이에 박힌 노란 콩가루가 형광등 불빛 아래 더 초라하게 보였지요. 가슴 한복판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경이 식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박순자가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도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 시어미가 기분 좋게 농담 한마디 하는데 네가 어디서 감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벼. 도경이 떡 접시 가장자리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제가요, 이 집안에 들어와서 12년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어머님 생신 때마다 잠 한숨 못 자고 떡 젓고요. 명절마다 불 앞에서 전 부치느라 손등이 다 다고 벗겨졌다고요. 박순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서. 네가 지금 친척 어른들 다 모인 데서 시어미한테 말대답을 해.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도경이 식탁 모서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네, 저 미쳤습니다. 늘 어머님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굽신거렸는데 오늘 딱 한 번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해보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경이 식탁 끝을 힘껏 들어 올렸습니다. 떡 접시와 강정 그릇이 한꺼번에 거실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져 내렸지요. 박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고
윤채린이 자기 명품 가방을 잽싸게 소파 위로 피신시켰습니다. 박순자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 미친년이 어디다 대고 내 귀한 칠순 잔치상을 엎어. 너 미쳤어. 도경이 떨리는 숨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어머님, 이 떡 시장통 싸구려 아닙니다. 어머님이 평생 돈만 밝히시느라 며느리 진짜 정성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드셔보셔서 모르는 거라고요. 윤채린이 어깨를 으쓱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유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 어른들 다 보시는데 창피하게 수준 떨어지게. 미치려면 곱게 미치시지 남의 집 잔치상 없고 행패해요? 도경이 윤채린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창피해? 진짜 부끄러운 건 땀 흘려 정성으로 만든 음식 엎어버리는 내가 아니라 비싼 명품 가방 쥐어주고 돈다발로 시어미 마음 사려는 너지. 윤채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강민호가 거실로 들어서다 바닥에 흩어진 떡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도경이 강민호의 팔을 가만히 잡았지요. 민호 씨, 나 더 이상 여기 숨 막혀서 못 있겠어. 우리 가자. 강민호가 잠시 어머니 쪽을 보았다가 도경의 어깨를 천천히 감쌌습니다. 그래. 더 볼 것도 없다. 가자, 도경아. 박순자가 뒤에서 악을 쓰며 무어라 외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등 뒤에서 쾅 닫히는 소리가 났을 때 오히려 가슴이 후련해졌지요. 차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가락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강민호가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다 말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도경아, 진짜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해. 넌 진작에 그렇게 화를 냈어야 했어. 그동안 진짜 잘 참았다. 도경이 차창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 씨나 이제 어떡해. 어머님 칠순 잔치상을 다 엎어버렸어. 강민호가 도경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 넘겼습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집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면 되지. 이제 맘고생 끝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4월의 벚꽃이 후두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콩고물이 묻은 제 손을 내려다보며 어머니의 시장통 떡집을, 강민호의 톱밥 묻은 첫인상을, 가리고 시댁 거실에 처음 들어섰던 그 봄날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12년 동안 미뤄온 어떤 매듭을 비로소 풀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봄바람에 콩고물 냄새가 어디선가 희미하게 실려왔지요. 새벽 5시 저는 작은 월세 작업실 한 구석에서 떡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아직 차가워 손등이 쩍쩍 갈라졌지요. 한쪽 벽에는 강민호가 짠 나무 선반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위에 제가 직접 만든 떡살 무늬판이 종류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업실 옆방에서는 강민호가 작은 가구 공방을 함께 꾸리고 있었지요. 부부가 한 건물 안에서 각자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만이 그 시절 우리에게 허락된 단 하나의 사치였습니다. 강민호가 작업복 앞주머니에 연필을 꽂으며 작업실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도경아, 아침은 먹고 시작해야지. 도경이 반죽을 누르던 손등으로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이거 한 판만 더 안 치고 오늘 명절이라 시댁 갈 거 따로 챙겨야 돼. 강민호가 한숨을 짧게 내쉬며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그냥 적당히 사가자. 너 또 그러다 쓰러져. 민호야, 그래도 며느리 도리가 있는데. 도리는 무슨 도리? 어머니 너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 하신 적 있어. 도경이 반죽을 다시 꾹꾹 누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한 번도 없지.
그래도 내가 하는 거니까. 그날 오후 우리 부부는 떡 보따리를 들고 시댁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동서 윤채린이 흰색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걸친 채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탁자 위에는 백화점 로고가 박힌 종이 가방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종이 가방 안에서 어두운 자줏빛 박스를 꺼내 들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그 한정판이라는 거니? 한 통에 얼마니, 채린아? 윤채린이 찻잔을 입에 대다 살짝 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실 것 같아서 줄 서서 사왔어요. 어머님은 시장 빵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이런 거 좀 드세요. 박순자가 박스를 손에 쥔 채 도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얘 도경아, 너 여기 와서 이것 좀 봐라. 작은 며느리는 늘 이런 걸 사오는데 너는 왜 손에 든 게 만날 그 보따리니? 도경이 보따리를 식탁 한쪽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새로 개발한 흑임자 단자예요. 입에 잘 맞으실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윤채린이 보따리 매듭을 손끝으로 살짝 들춰보고는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형님, 또 그 시장통 거예요. 어머님 연세에 그렇게 텁텁한 거 드시면 속 안 좋으세요. 도경이 윤채린을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동서, 시장통이 아니라 우리 작업실에서 직접 만든 거야. 텁텁하지도 않아. 윤채린이 어깨를 으쓱하며 박순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또 욱하세요. 손맛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요새 누가 이런 떡을 먹어요. 다 카페에서 예쁜 디저트 사 먹지. 박순자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탁 쳤습니다. 맞다 맞아. 채린아, 내 말이 다 맞다. 도경이 너는 이런 거 좀 배워라. 사람이 시대를 따라가야지 왜 자꾸 옛날 거에 매달리니. 도경이 시댁 부엌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전 부쳐야 해서 부엌에 좀 들어갈게요. 박순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래, 가서 일이나 해라. 거실은 시끄러우니까. 부엌에 들어선 도경의 등 뒤로 윤채린의 가느다란 웃음소리와 박순자의 호우거리는 소리가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다시 동여매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지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동그랑땡을 하나씩 올리는데 손등 위로 뜨거운 기름이 톡 튀었습니다. 저는 흠칫 놀라 손을 움츠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부엌문 너머에서 박순자의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지요. 채린아, 너 다음 주에 그 카페 또 새로 낸다며. 강남에 자리 잡은 거지. 윤채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엔 100평이에요. 인테리어만 1억 넘게 들였어요. 오픈하면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다 모시고 올게요. 박순자가 깔깔 웃었습니다. 우리 채린이는 진짜 능력이 있어. 사업가 며느리 하나 두니 내가 어디 가서도 어깨가 펴진다. 저는 프라이팬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지요. 밤이 깊어 시댁을 나서 작업실 골목으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이미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불을 켜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깜빡깜빡 2번 흔들리다 환하게 들어왔지요. 강민호가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는 책상 서랍에서 연고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경이 작업대 모서리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갈라졌어. 강민호가 도경의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연고를 천천히 발랐습니다. 도경아. 응. 이제 그만 다니자, 시댁. 도경이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래. 명절인데. 강민호가 연고통 뚜껑을 닫으며
도경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명절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거기 갔다 오면 사흘은 알아. 내가 그거 다 보는데 어떻게 가만 있냐? 도경이 강민호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민호야, 내가 한 가지만 믿고 살아. 뭔데? 우리 둘 다 손에 굳은 살이 있잖아. 이 굳은 살이 거짓말은 안 해. 강민호가 도경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가만히 폈습니다. 그래. 안 해. 절대 안 해. 도경이 작업대 위에 펼쳐놓은 두꺼운 노트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이거 봐. 흑임자랑 콩고물 비율. 이번엔 좀 잡힌 것 같아. 한 1년만 더 다듬으면 우리 시그니처 하나 나올 것 같아. 강민호가 노트를 들여다보다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거 진짜 박물관에 들어가야 돼. 글씨가 너무 빽빽해서 나는 못 읽겠다. 도경이 강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못 읽으면 우리만 알면 되지. 그래. 우리만 알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업실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갔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콩을 볶고 흑임자를 빻고 새떡 반죽을 안쳤지요. 점심 무렵 골목 어귀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윤채린의 베이지색 코트 자락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지요. 도경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윤채린이 문을 밀고 들어서며 작업실 안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형님, 여기가 그 작업실이에요. 생각보다 더 좁네요. 도경이 작업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동서, 여긴 어쩐 일이야. 윤채린이 손가락 끝으로 작업대를 슬쩍 훑쳤습니다. 지나가다 들렀어요. 어머님이 형님 걱정 많이 하시길래요. 큰 며느리가 너무 좁은 데서 고생한다고요. 도경이 작업대 위에 펼쳐놓았던 노트를 슬그머니 덮었습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돼. 우리는 우리대로 잘 지내. 윤채린의 시선이 덮인 노트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형님, 그거 뭐예요? 무슨 비밀 장부 같은 거예요? 도경이 노트를 작업대 아래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메모장이야. 윤채린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작업실 벽에 걸린 강민호의 손도장 액자를 흘끔 보았습니다. 형님, 사실 제가 오늘 온 건요. 우리 카페에서 한과 코너 하나 만들까 해서요. 형님한테 메뉴 좀 자문 받을까 하고. 도경이 윤채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자문은 아무한테나 받는 게 아니야. 자기 카페에 맞는 사람이 따로 있어. 윤채린이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형님, 너무 매정하시네요. 가족끼리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가족이라는 말, 동서 입에서 그렇게 가볍게 나오는 거 처음 들어. 윤채린이 손목시계를 흘끔 보고는 종이 가방 하나를 작업대 위에 툭 올렸습니다. 형님, 이거 어머님이 형님 갖다 드리래요. 우리 카페 신메뉴인데 한번 드셔보시고 안목 좀 키우시래요. 도경이 종이 가방을 손도 대지 않고 윤채린 쪽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동서 가져가. 난 내 떡으로 충분해. 윤채린이 종이 가방을 도로 들고 작업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형님. 응. 세상은요, 손맛으로 안 굴러가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잖아요. 형님도 이제 좀 바뀌셔야지. 작업실 문이 잘랑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지요. 서랍을 열어 노트를 꺼내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종이 표지 위에 누런 콩가루가 자잘하게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이 노트 한 권에 우리 부부가 흘린 땀이 다 적혀 있다는 것을 저 말고 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오후 햇살이 작업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작업대 위에 놓인 떡살 무늬판을
또렷이 비추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앞치마 끈을 다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설 연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거실 한쪽 식탁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지요. 부엌에서는 박순자가 윤채린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한참 수다를 떠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만두소가 떨어져 작업 가방을 가지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올 때 챙겨온 작은 청가방 안에 새 만두소를 더 담아두었거든요. 가방 옆에는 제가 늘 들고 다니던 빛바랜 갈색 노트가 비스듬히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도경이 만두소 통을 꺼내 다시 가방을 정리하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삐져나와 있지? 저는 노트를 다시 안쪽으로 밀어넣고 가방 지퍼를 끝까지 단단히 채웠습니다. 잠깐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1시간쯤 지나 만두를 다 빚고 거실로 나왔을 때 윤채리는 이미 자기 차 키를 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지요. 윤채린이 코트깃을 세우며 박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 먼저 갈게요. 내일 카페 인테리어 미팅이 있어서요. 박순자가 못내 아쉬운 듯 윤채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바쁜 사람을 너무 오래 잡았다. 운전 조심해서 가라. 윤채린의 시선이 거실 식탁 위에 놓인 도경의 청가방을 한번 스쳤습니다. 형님은 더 계시다 가시는 거예요. 도경이 만두 그릇을 닦던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동서 먼저 가. 나는 어머님 저녁상 봐드리고 갈 거야. 윤채린이 새빨간 입술을 살짝 올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참 부지런하세요. 다음에 또 봬요. 그날 밤 작업실로 돌아와 가방을 풀던 저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노트는 분명히 그대로 있었지만 평소 제가 끼워두던 손때 묻은 책갈피 자리가 살짝 어긋나 있었지요. 저는 잠깐 갸웃했지만 명절 피로에 신경이 예민해진 탓이려니 하고 노트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방심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4월 말 강남 한복판에 윤채린의 새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호가 휴대전화를 들고 작업실로 뛰어들어왔지요. 강민호가 화면을 도경 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도경아, 이거 좀 봐. 이거 네가 만든 거 아니야. 도경이 반죽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디저트는 흑임자와 콩고물을 층층이 쌓아 올린 한 입 크기의 작은 떡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양과 색감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제 노트 42번째 장에 그려둔 시그니처 떡, 이름도 모양도 비율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도경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호야, 이거 내 거잖아. 강민호가 도경의 어깨를 부축하듯 잡았습니다. 도경아, 진정해. 일단 앉아봐. 도경이 작업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름만 영어로 바꿔놨어. 그거 빼고는 다 똑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강민호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끓여 도경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강민호가 도경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도경아, 우리 가서 따져. 가도 돼. 가야지. 내 거잖아. 네가 4년을 매달린 거잖아.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좋은 외출복도 아닌 그저 깨끗한 카디건 하나를 챙겨 입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통유리문 너머로 흰 셔츠를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가운데 진열대 위에 제 떡이, 아니, 제 떡과 똑같은 그 떡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알에 8,500원짜리 가격표가 또렷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경이 매니저에게 다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좀 만나러 왔어요.
형님 되는 사람이에요. 직원이 도경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한번 훑고는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윤채린이 베이지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안쪽 사무실에서 또각또각 걸어 나왔지요. 윤채린이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도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형님,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 좀 주시지. 도경이 진열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동서, 저거 내 거야. 윤채린이 진열대 쪽을 흘끔 보더니 가소롭다는 듯 콧등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팀에서 2달 꼬박 매달려서 개발한 거예요. 도경이 가방에서 손때 묻은 갈색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동서, 이거 봐. 흑임자 40에 콩고물 30, 위에 단호박 가루 살짝. 이거 우리 집 작업실에서 4년 동안 적은 거야. 동서가 이거 우리 시댁 안방에서 봤지. 윤채린이 노트를 흘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증거예요? 흑임자랑 콩고물 쓰는 떡이 한두 가지예요. 전국에 떡집이 몇 개인데 비슷한 거 있다고 다 형님 거예요. 도경이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동서, 양심의 손을 얹어봐. 우리 어머님 칠순 때, 명절 때, 동서 우리 집 들락거리면서 작업실에도 왔잖아. 그때 본 거잖아. 윤채린이 손목 시계를 한번 보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동네 구멍가게 수준 떡 가지고 어디서 대형 카페한테 행패를 부리세요. 특허라도 내셨어요. 상표 등록은 하셨어요. 도경이 노트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동서, 사람이 어떻게 이래. 그때 카페 출입문이 열리며 박순자가 헐레벌떡 들어섰습니다. 윤채린이 미리 전화를 걸어둔 모양이었지요. 박순자가 도경 앞에 다가와 다짜고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박순자가 매장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얘 도경아, 너 미쳤니? 어디서 감히 대표님한테 행패야? 도경이 박순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제 레시피예요. 동서가 우리 집 노트 본 거예요. 박순자가 도경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능력 있는 동서가 좀 갖다 쓰면 어떠니? 너 같은 게 끌어안고 있어봐야 시장 바닥에서 푼돈이나 만지는 거지. 채린이가 쓰면 그게 돈이 되는 거다. 도경이 박순자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그건 도둑질이에요. 박순자가 도경의 팔을 다시 움켜잡고 카페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손님들 다 보는데 시끄럽게 굴지 말고 당장 안 꺼져. 우리 채린이 장사 망치고 싶어서 환장했니? 저는 박순자의 손에 떠밀려 카페 통유리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필 그날 아침부터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굵은 빗줄기로 바뀌어 있었지요. 우산도 없이 길 한복판에 떠밀려 나온 저는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보도블록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지만 저는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산 대가가 비 오는 거리에 주저앉는 일이라니 그 사실이 가장 서러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빗물에 젖은 노트를 카디건 안쪽에 깊숙이 끌어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온 저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손에 잡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고 떡을 안 쳐도 김이 차오르는 소리가 귓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강민호가 옆에서 묵묵히 제 일을 거들어 주었지만 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고 셔터줄을 잡은 손이 자꾸만 멈칫거렸지요. 저는 진열대 한 구석에 식어가는 흑임자 단자 몇 알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업실 유리문이 잘랑하고 열렸습니다.
중절모를 깊이 눌러쓰고 깃이 다른 회색 코트를 입은 노신사 한 분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지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눈빛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노신사가 진열대 앞에 멈춰서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문 닫는 시간인가요? 도경이 셔터줄을 놓고 다가갔습니다. 아직 안 닫았어요. 뭐 드릴까요? 노신사가 손가락으로 진열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 구석에 남은 거 저거 다 주시오. 도경이 흑임자 단자가 담긴 작은 접시를 조심스레 종이 상자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건 오늘 새벽에 만든 거라 식어서요. 다른 거 새로 싸드릴까요? 노신사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식은 게 좋아요. 식어야 진짜 맛이 나오는 떡이 있지. 저는 노신사의 그 말에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가게에서 그런 말을 해주는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종이 상자 뚜껑을 천천히 닫고 위에 작은 종이띠를 둘러 묶었습니다. 노신사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지요. 거스름 돈을 건네는 제 손을 노신사가 잠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노신사가 종이 상자를 두 손으로 받쳐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손이 참 좋소. 이런 손에서 나오는 떡은 거짓말을 안 해요. 도경이 계산대를 짚고 노신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신사가 중절모챙을 살짝 들어 올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들르리다. 그때 이야기합시다. 작업실 문이 닫히고 노신사의 발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계산대 위에 놓인 10,000원짜리 지폐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지요. 지폐 모서리에 작은 톱밥 한 조각이 묻어 있었는데 그것이 강민호의 공방에서 묻은 것인지 어디서 흘러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마저 내리고 가게 안 형광등을 하나만 남겨둔 채 작업대 앞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작업실에 나갔습니다. 어쩐 일인지 어젯밤 그 노신사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새벽잠을 설쳤지요. 가스불에 시루를 올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강민호가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민호가 작업실 입구에 멈춰서서 도경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도경아, 너 오늘 얼굴이 좀 폈다. 도경이 시루 뚜껑을 살짝 들썩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제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 무슨 말? 손이 좋다고. 거짓말 안 하는 떡이라고. 강민호가 도경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맞는 말이지. 내가 늘 하는 말이잖아. 도경이 강민호의 손등을 마주 잡았습니다. 민호야, 나 어제 그 말 한마디에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밥을 2공기 먹었어. 강민호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공기. 그래, 잘했다. 더 먹어. 오후 3시쯤 작업실 유리문이 잘랑하고 또 열렸습니다. 어제 그 회색 코트의 노신사가 같은 중절모를 쓰고 들어왔지요. 다만 오늘은 손에 두툼한 검은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진열대 앞에 멈춰서서 모자를 벗었습니다. 오늘은 떡 사러 온 게 아니라 한도경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도경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저를요. 어르신 성함을 아직 못 여쭸어요. 노신사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두 손으로 도경에게 건넸습니다. 오연석이라고 합니다. 청파백화점 식품관 총괄 디렉터로 40년 일하고 있어요. 도경이 명함을 받아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청파백화점이요. 본점.
오연석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본점. 한도경 씨 떡을 찾느라 한참 돌아다녔어요. 강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도경이 명함을 가슴께로 끌어쥐었습니다. 강남에서부터요. 오연석이 작업대 앞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 달 전쯤에 강남 한복판에 새로 문 연 어느 카페에서 흑임자 단자라는 걸 한 알 사 먹은 적이 있어요. 한 알에 8,500원짜리. 도경이 작업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드셔보셨어요? 오연석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안경을 닦으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알았소. 이건 영혼이 없는 떡이다. 모양은 그럴싸한데 입안에서 굴려보면 콩고물이 따로 놀고 흑임자가 따로 놀아. 사람이 4년 매달려 만든 맛이 아니라 4주 만에 흉내낸 맛이었지. 도경의 눈에 천천히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걸 단번에 아세요? 오연석이 안경을 다시 쓰고 도경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5가지 떡을 먹었어요. 흉내낸 맛은 한 입이면 알아요. 그래서 진짜 원조를 찾아 나섰소. 그 카페 매니저는 입을 다물더군. 그래서 떡 동네라 불리는 골목들을 사흘 동안 돌았어요. 도경이 작업대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오연석이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한 부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연석이 서류를 도경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한도경 씨, 우리 백화점 본관 1층 메인 로비에서 한 달짜리 단독 팝업 스토어를 해보지 않겠소? 도경이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메인 로비요. 거기는 보통 명품 매장 자리잖아요. 오연석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올봄에 한 자리를 비워뒀어요. 진짜를 찾으면 거기에 앉히려고. 40년 만의 모험이지. 도경이 두 손을 모아 입을 가렸습니다. 어르신,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오연석이 도경의 두 손을 가만히 끌어 작업대 위에 내려놓게 했습니다. 한도경 씨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야 백화점이 살아요. 화려한 가짜가 너무 많아서 손님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도경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작업대 위에 놓인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마디마다 거뭇한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새끼손가락 옆에는 며칠 전 김에 대인 화상 자국이 발갛게 남아 있었지요. 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디렉터님,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왜 저예요?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주세요? 오연석이 한참 도경의 눈을 들여다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그 식은 떡 말이오. 식은 떡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종이띠까지 둘러싸주는 사람은 손님이 1명이든 100명이든 똑같이 만들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을 40년째 찾아다녔소. 저는 그 말을 듣고 작업대 위에 이마를 묻어버렸습니다. 숨이 막혀 어깨가 들썩이는데 눈물이 도통 멈추질 않았지요. 강민호가 옆방에서 작업하다 들었는지 작업실로 조용히 들어와 제 등 뒤에 가만히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오연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도경 부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 달 시간 드리겠소. 메뉴는 한도경 씨가 정하고 패키지도 직접 고민해 보세요. 백화점에서 어울리려면 떡도 옷을 잘 입어야 하니까. 강민호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디렉터님, 패키지는 제가 만들어도 될까요? 오연석이 강민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깥분이요. 강민호가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가구 공방을 합니다. 도경이 떡에 맞는 나무 도시락, 제가 깎아보고 싶어요. 오연석이 강민호의 손바닥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시오. 부부가 함께 만든 거라면 그게 더 좋겠소.
백화점 1층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손님들이 발걸음을 멈춰요. 오연석이 떠나고 작업실에는 우리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작업대 앞에 앉아 명함을 들여다보았지요. 청파백화점 본점 식품관 총괄 디렉터 오연석, 그 7글자가 자꾸만 흐릿해졌다 또렷해졌다 했습니다. 강민호가 도경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도경아, 이거 진짜야. 도경이 명함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진짜 한번 해보자. 해보자. 너 4년 매달린 거 이번에 제대로 한번 펴봐. 도경이 강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민호야, 도시락은 어떤 나무로 깎을 거야? 강민호가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동나무. 가볍고 향이 은은해. 떡향을 안 누르거든. 오동나무. 좋다. 그날부터 우리 부부의 작업실 불은 새벽 2시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흑임자 단자 외에도 새로운 메뉴 2가지를 더 다듬기 시작했지요. 하나는 단호박과 견과를 넣은 삼색강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만들던 옛 방식 그대로 콩고물을 두툼하게 묻힌 인절미였습니다. 강민호는 옆방에서 오동나무 판자를 켜고 사포로 다듬었습니다. 밤마다 그의 작업복에는 노란 톱밥이 눈처럼 내려앉아 있었지요. 팝업 스토어 개점을 사흘 앞둔 어느 밤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옆방에서 작은 나무 도시락 하나를 두 손에 받쳐들고 작업실로 건너왔습니다. 가로 손바닥 2개 너비에 깊이는 손가락 2마디 정도였지요. 뚜껑 한가운데에는 작고 단정한 글씨로 도경이라는 2글자가 인두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도시락을 작업대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도경아, 한번 봐. 처음 시제품이야. 도경이 두 손으로 도시락을 받쳐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호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너무 좋아서 어떡하나 싶어서. 강민호가 작업대에 팔꿈치를 괴고 도시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뚜껑 안쪽에 한 줄 더 새기려고 해. 너 좋아하는 그 말. 무슨 말? 강민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 땀방울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거. 도경이 도시락 뚜껑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민호야, 그건 좀 길지 않아. 길어도 새겨. 손님들 눈에는 안 보여도 떡 다 먹고 나면 보일 거 아니야. 저는 도시락을 도로 작업대 위에 내려놓고 그 위에 갓 만든 흑임자 단자 한 알을 살짝 올려보았습니다. 오동나무의 옅은 미색과 흑임자의 까만 빛깔이 묘하게 잘 어울렸지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갈 떡 한 알에 우리 부부가 지난 10년 넘게 흘려온 모든 땀방울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경이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시루를 다시 가스불에 올렸습니다. 민호야, 오늘 밤도 세우자. 강민호가 사포 한 장을 손에 쥐며 옆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 사흘 남았으니까 사흘만 더 세우자. 가스불 위에 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옆방에서는 사포가 나무를 쓰다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저는 작업대 앞에 새 노트 한 권을 펼쳐놓고 첫 줄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지요. 청파백화점 본관 1층 4월 마지막 주 월요일 개점. 그 한 줄을 적는데 저는 손등에 묻은 콩가루를 2번이나 닦아내야 했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월요일 청파백화점 본관 1층 메인 로비에 작은 매대 하나가 정갈하게 세워졌습니다. 매대 뒤편에는 강민호가 직접 깎아 만든 오동나무 진열장이 은은한 조명을 받으며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 위에 도경인의 한가방이라는 5글자가 강민호의 손글씨를 그대로 본떠 만든
나무 간판에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흰 앞치마를 단단히 동여매고 매대 뒤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손끝이 자꾸 차가워졌지요. 강민호가 도경 옆에 나란히 서서 어깨를 슬쩍 부딪혔습니다. 도경아, 떨려. 도경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너는? 나도. 손에서 자꾸 땀이 나. 매장 오픈 시간이 되자 셔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저 멀리 정문 쪽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오연석이 양복 차림으로 매대 옆에 다가와 도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연석이 정면을 응시한 채 차분히 말했습니다. 한도경 씨, 떨지 마시오. 오늘부터 한 달 여기는 한도경 씨 자리요. 도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앞치마에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디렉터님, 잘해볼게요. 첫 손님이 매대 앞에 멈춰 선 시각이 오전 10시 12분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두 명이 진열장 안에 흑임자 단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 손님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손님이 진열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거 한 알에 얼마예요?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도경이 진열장을 가만히 가리키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새벽에 직접 안친 거예요. 한 알에 4,500원이에요. 작은 도시락에 4알 담아드리고요. 큰 거는 8알이에요. 손님이 함께 온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한 박스씩 사가자. 도시락 너무 예쁘다. 그 손님 뒤로 어느새 5명, 10명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매대 앞줄이 본관 1층을 한 바퀴 휘감았지요. 저는 떡을 도시락에 담고 강민호는 옆에서 도시락 뚜껑을 닫아 종이띠를 둘러 묶었습니다. 부부가 한 호흡으로 손을 움직이는 동안 우리 둘 사이에 말은 거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에 준비해 둔 떡이 동나 저는 잠깐 매대 뒤에서 강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민호가 도경의 손등을 마주 잡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도경아, 다 팔렸어. 도경이 눈가에 맺힌 물기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잠깐 화장실 좀 가자. 우리 부부는 매대를 잠시 직원에게 맡기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비상계단 쪽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민호가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의 옆에 서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들어오기라도 할까봐 소리를 죽이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도경이 강민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우리 다 팔렸어. 진짜로 다 팔렸어. 강민호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도경아, 너 4년 했잖아. 4년 매달렸잖아. 그러게. 4년 만에 처음으로 줄 선 거 봤어. 팝업 스토어 둘째 주가 되자 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새벽 7시에 백화점 정문 앞에 사람들이 미리 서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어떤 손님은 인천에서 첫 차를 타고 왔다고도 했지요. 신문사 2곳에서 짧은 기사가 났고 케이블 방송 한 곳에서 촬영을 다녀갔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떡을 안치고 강민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사포로 다듬었지요. 잠은 부족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매대 앞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지요. 노부인이 진열장을 한참 들여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한 알만 따로 살 수 있어요. 도경이 진열장 안에서 흑임자 단자 하나를 작은 종이 위에 곱게 올렸습니다. 네, 어머님. 한 알만도 드려요. 노부인이 떡을 한 입 베어 물고 한참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거 우리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네. 40년 만이에요. 40년 만이야. 도경이 매대 뒤에서 두 손을 앞치마에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입에 맞으세요. 노부인이 손수건으로 입가를 살짝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도 맛인데 떡 한 알에서 우리 엄마 손 냄새가 나요. 어떻게 그런 게 나는지. 도경이 노부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시장통에서 떡 장사하셨어요. 그 손맛을 잊지 않으려고 4년을 매달렸어요. 노부인이 도경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손녀 데리고 또 올게. 저는 그날 매장을 정리하면서 강민호 몰래 다시 한번 눈가를 훔쳤습니다. 손님 한 분이 40년 전 어머니를 떠올린다는 그 한마디가 통장에 찍힌 매출 숫자보다 100배는 더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지요. 팝업 스토어 마지막 주 금요일, 오현석이 매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오현석이 봉투를 도경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도경 씨, 본점 정식 입점 제안서요. 10분간 안쪽 자리 하나 비웠소. 도경이 봉투를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디렉터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현석이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는 한도경 씨 손한테 하시오. 나는 그 손을 알아본 것뿐이지. 강민호가 그 옆에서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디렉터님, 저희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현석이 강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바깥분, 도시락 솜씨도 진짜요. 백화점 1층에서 손님들이 도시락 사진을 더 많이 찍어갔어요. 그게 사실은 떡보다 더 큰 광고였소. 팝업 스토어가 막을 내리고 정식 입점 매장을 준비하는 2달 동안 저희 부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공방 월세를 1년치 미리 내고 작업실 보증금을 올려 더 넓은 자리로 옮겼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결혼하고 12년 동안 갚지 못한 작은 빚 2건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마지막 통장을 정리하고 나오는 길, 강민호가 제 옆에서 한참을 말없이 걷다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호가 발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도경아, 우리 집 한번 알아보자. 도경이 강민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 응. 월세 말고 우리 둘이 누우면 발 안 닿는 집. 도경이 잠시 웃다가 강민호의 팔에 자기 팔을 가만히 끼웠습니다. 발 닿아도 돼. 그냥 따뜻하기만 하면 돼. 이사하는 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짐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강민호가 12년 전 신혼 때 깎아주었던 작은 나무 밥상을 들고 거실로 들어갔지요. 새 거실 한가운데에 그 작은 밥상이 놓이자 넓은 거실이 비로소 우리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막걸리 2병과 김치, 그리고 그날 작업실에서 가져온 인절미 한 접시를 챙겨 거실 바닥에 자리를 폈습니다. 강민호가 사발에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도경아, 한 잔 받아. 도경이 두 손으로 사발을 받쳐들었습니다. 민호야. 응. 우리 이제 진짜 살만해진 거 맞아. 강민호가 자기 사발을 도경의 사발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맞아. 살만해. 너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도 그 새벽이 안 서러울 거야. 도경이 강민호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 좀 봐. 더 두꺼워졌어. 강민호가 도경의 손등도 살짝 뒤집어 보았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졌어. 굳은 살한테. 두 사람이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와 작은 나무 밥상 위에 놓인 인절미 위로 노랗게 비쳤지요.
저는 그날 밤 새 침실 천장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20살에 서울에 올라온 뒤로 천장이 이렇게 낯설고도 든든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지요.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참 조심스러웠습니다. 큰애야, 잘 지냈니? 엄마야. 도경이 부엌 식탁 의자에 앉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지냈어요. 박순자가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요새 백화점 들어갔다는 소식 들었다. 어디서 들으니까 줄이 그렇게 길다며. 도경이 식탁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네, 손님들이 많이 와주세요. 박순자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한번 와라. 엄마가 김치 담갔다. 큰애 좋아하는 갓김치. 도경이 식탁 모서리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매장 자리 잡느라 정신이 없어요. 한참 나중에요. 박순자가 무어라 더 말하려는 듯 숨을 들이쉬다 결국 그 말을 삼키고는 짧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에 가만히 내려놓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나무 밥상 위에 어젯밤 우리 부부가 마저 마시지 못한 막걸리 사발이 한 짝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일어나 그 사발을 천천히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본점 정식 입점 매장이 자리를 잡은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2시에 일어나 흑임자를 볶고 떡을 안쳤지요. 강민호는 옆방에서 새 도시락을 깎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 2명이 갓 출근해 흰 앞치마를 두르던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한번 울렸습니다. 매장 운영을 도와주는 청파백화점 식품관 직원이 보낸 메시지였지요. 도경이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봐. 강민호가 사포를 내려놓고 작업실로 건너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도경이 화면을 강민호 쪽으로 돌려 보였습니다. 맘카페에 우리 매장 글이 올라왔다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 휴대전화 화면에는 캡처된 게시물 사진이 줄지어 떠 있었지요. 청파백화점 1층 그 떡집, 사실은 강남 모 카페 레시피 도용한 곳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카페 메뉴 베껴가서 자기 거인 척하고 있어요. 백화점 측에 다 같이 항의합시다. 한 게시물 아래에는 댓글이 벌써 100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내려보았습니다. 이거 채린이 짓이야. 도경이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민호야, 글 올린 사람이 채린이 카페 팔로워 같아. 댓글에 채린이 본인 카페 계정도 있어. 강민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저도 진짜 어이가 없네요. 우리 가게에서 2달 동안 개발한 메뉴인데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요. 채린이 본인 댓글이야. 저는 매장 안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곧이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지요. 강민호가 휴대전화를 빼앗듯 받아들고는 댓글창을 끝까지 내려보았습니다. 강민호가 한참을 들여다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경아, 이거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야. 조직적으로 움직였어. 시간차를 두고 올라오고 있어. 도경이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어떻게 해? 강민호가 도경의 어깨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았습니다. 일단 매장부터 열어. 너는 떡 만들고 나는 이거 화면 다 갈무리 할게. 한 장도 빠짐없이. 오전 11시쯤 되자 매장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한 문의 전화였지만 2시가 넘어가자 욕설이 섞인 항해 전화로 바뀌었지요. 어느 손님은 매장 앞까지 찾아와 진열장 유리를 손바닥으로 쾅쾅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매장 직원 한 명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매대 뒤편으로 들어왔지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별점이 1시간 사이에 다 1점으로 바뀌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에 우리 가게 이름 치면 도용이라는 말이 자동으로 같이 떠요. 도경이 직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미정 씨, 일단 진정해. 손님들 응대는 내가 할게. 미정 씨는 안쪽에서 떡만 챙겨. 오후 3시쯤 백화점 식품관 본부장이 직접 매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오연석은 그날따라 외부 회의가 있어 자리를 비운 상태였지요. 본부장은 진열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매장 뒤편으로 도경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본부장이 팔짱을 끼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도경 대표님, 상황 인지하고 계시죠? 도경이 두 손을 앞치마 위에 가만히 모았습니다. 네, 본부장님. 아침부터 보고 있어요. 본부장이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본관 1층 입점 매장이 이런 식으로 입길에 오르면 저희도 가만히 두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한 주만 매장 운영을 잠시 멈추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도경이 본부장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본부장님, 저 도용 안 했어요. 저 4년 매달려서 만든 메뉴예요. 본부장이 잠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안 믿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일주일만 쉬시고 그동안 입장문이라도 한 장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도경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장님, 일주일 안에 정리할게요. 매장은 일단 오늘까지만 열고 내일부터 잠깐 닫아둘게요. 저는 그날 저녁 매장 셔터를 내리는데 평소보다 한참이 더 걸렸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 줄을 2번이나 놓쳤지요. 주차장 차 안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3글자가 또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지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큰애야, 너 사고 쳤다며. 어딜 감히 동서 거를 훔쳤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채린이가 얼마나 속을 끓이는지. 도경이 운전대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어머님, 박순자가 도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그렇지. 어딜 감히 백화점 들어가서 망신을 시켜. 동서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빌어서 일이라도 키우지 마라. 도경이 운전대를 2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제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만든 거예요. 박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무슨 4년이야. 채린이가 2달 만에 만든 거를 네가 어떻게 4년을 매달려. 거짓말도 적당히 해라. 도경이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님,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운전대에 이마를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시동도 켜지 않은 채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주차장 천장에 형광등 한 줄이 깜빡깜빡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민호가 도경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도경아, 집에 가자. 도경이 운전대에 이마를 댄 채 작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운전 못하겠어. 손이 안 잡혀. 강민호가 도경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운전석에서 도경을 내려 조수석에 옮겨 앉혔습니다. 강민호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동안 저는 2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죽여 흐느꼈지요. 집에 도착해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은 저는 밥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물컵도 제대로 들지 못했지요. 강민호가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 두 손으로 컵을 받쳐 도경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강민호가 도경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경아, 한 모금만 마셔. 도경이 컵에 입술을 대다 천천히 떼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제 어떡해? 강민호가 도경의 두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도경아, 너 한 가지만 대답해. 뭐? 너 그 떡 훔쳤어. 도경이 강민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절대 안 훔쳤어. 강민호가 도경의 손등에 자기 이마를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그러면 됐어. 안 훔쳤으면 우리는 이긴 거야. 도경이 강민호의 정수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민호야, 사람들이 다 안 믿는데 우리 둘만 알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강민호가 고개를 들고 도경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겨, 도경아. 시간이 좀 걸려도 이겨. 너 4년 매달리면서 만든 노트, 우리 작업실에 다 있잖아. 사진도 있잖아. 영수증도 있잖아. 그게 다 알리바이야. 도경이 강민호의 어깨에 천천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호야. 응. 나 일어설게. 일어설게. 강민호가 도경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서. 급할 거 없어. 다음 날 새벽 저는 작업실 한 구석에 쌓아둔 묵은 종이 상자를 모두 끌어내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레시피 실패 노트 수십 건이 거실 바닥에 산처럼 쌓였지요. 표지마다 콩가루, 흑임자 자국, 식용유 얼룩이 손때처럼 묻어 있었습니다. 어떤 노트는 모서리가 닳아 종이가 일어났고 어떤 노트는 김에 젖었다 마르면서 빳빳하게 굳어 있었지요. 저는 한 권 한 권 차례로 펼쳐보았습니다. 4년 전 처음으로 흑임자 배합을 시작한 그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으로 비율을 잡아낸 페이지까지 모두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거실로 내려와 노트 더미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도경아, 이거 다 우리 알리바이야. 도경이 노트 한 권을 무릎 위에 펴놓고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민호야, 이거 다 가지고 가야겠어. 어디로? 경찰서. 강민호가 도경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소하려고. 도경이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이랑 영업방해. 다 걸어서 끝까지 갈 거야. 강민호가 도경의 옆에 어깨를 나란히 붙이고 앉았습니다. 도경아, 잘 결심했어. 옆에 내가 있을게. 그날 오전 저는 오연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연석은 출장지에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1시간 만에 변호사 한 명의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왔지요. 변호사는 그날 오후 2시에 우리 작업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변호사가 거실 바닥에 펼쳐진 노트 더미를 한참 들여다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도경 대표님, 이건 그냥 알리바이가 아닙니다. 이건 4년치 일기예요. 이걸 안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도경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변호사님, 저 끝까지 가고 싶어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끝까지 가시죠.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건넨 서류 첫 장 위에 천천히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을 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요. 거실 창문으로 한낮의 햇살이 길게 들어와 노트 더미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저는 매장 셔터를 다시 올렸습니다. 백화점 본부장이 좀 더 쉬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숨어 있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떳떳하게 서 있으면
무죄가 되는 거라는 강민호의 말이 머릿속에 또렷이 박혀 있었거든요. 저는 흰 앞치마를 평소보다 더 단단히 묶고 매대 뒤에 정자세로 섰습니다. 손님은 평소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저는 매대 앞에 서 있는 그 시간 동안 누구의 눈도 피하지 않았지요. 매장을 다시 연 지 사흘째 되던 오후 변호사가 매장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 두툼한 갈색 파일을 들고 있었지요. 변호사가 매대 옆 작은 응접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도경 대표님, 경찰 쪽에서 진행이 빠릅니다. 윤채린 씨 카페 사무실 압수수색이 잡혔어요. 도경이 두 손을 앞치마에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벌써요. 변호사가 파일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한 대표님이 주신 노트 4년치하고 시댁 거실 홈 카메라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작은 아드님이 옛날에 어머님 드리려고 거실에 달아둔 그 작은 카메라요. 그 영상에 윤채린 씨가 한 대표님 가방을 뒤지는 장면이 1분쯤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경이 응접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그 영상을 찾아낸 거예요. 시동생한테 카메라 데이터 좀 달라고 부탁해서요. 변호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강민호 대표님이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내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변호사가 파일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도경 앞에 놓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윤채린 씨 통장 흐름이 조사됐는데 카페 운영 자금 흐름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사기 혐의로 별건 수사가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도경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사기요? 누구를 상대로요? 변호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투자자라고 하는데 명단을 보니 시어머님 성함도 올라가 있어요. 시어머님이 윤채린 씨 카페에 거액을 투자하셨고 시어머님 집을 담보로 빚 보증까지 서신 상태입니다. 도경이 서류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어머님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친척분들도 몇 분 더 계세요. 윤채린 씨가 카페 평수를 늘리면서 가족과 지인들 돈을 그쪽으로 다 끌어다 썼고 한쪽 빚으로 다른 쪽 빚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번에 터지는 거고요. 저는 한참 동안 서류 위에 올린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가라앉으면서 동시에 어떤 무거운 짐 하나가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지요. 저는 그날 저녁 강민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강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강민호가 식탁 위에 두 팔을 모았습니다. 도경아, 어머니 보증 서신 거 진짜야. 도경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님 집까지 잡혔대. 강민호가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다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경아, 나는 어머니 편 안 들어.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도경이 강민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민호야,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어머님 일은 어머님 일이고 동서 일은 동서 일이야. 강민호가 도경의 손등을 마주 쥐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일주일 뒤 윤채린이 경찰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변호사가 그날 오후 매장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지요. 한 대표님, 윤채린 씨 오늘 조사받았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더라고요. 카페 두 곳 모두 영업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다 매장 직원 미정 씨에게 가만히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정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두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빨리 진행되네요. 도경이 진열장에 새 떡 한 줄을 채워 넣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미정 씨, 빠른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거야. 한 번에 터진 거지.
매장으로 다시 손님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점을 1점에서 5점으로 바꾸어 놓은 손님들이 한두 분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 게시판마다 우리 매장을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4년치 노트의 일부가 한 기자의 짧은 기사로 소개되자 분위기는 한 주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손님이 매대 앞에 다가와 두 손을 모아 인사하기도 했지요. 손님이 진열장 앞에 멈춰서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해요. 저 그때 별점 1점 누른 사람이에요. 도경이 손님을 가만히 마주 보았습니다. 손님, 저 죄송하실 거 없어요. 저라도 그렇게 보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손님이 눈가에 물기를 매단 채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한 박스 사가도 될까요? 우리 친정엄마 갖다 드리려고요. 도경이 두 손으로 도시락을 받쳐들고 손님 쪽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네, 손님. 어머님 입에 잘 맞으실 거예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윤채린이 그동안 카페 운영을 위해 끌어다 쓴 돈의 규모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뿐만 아니라 박순자의 친구 2분, 그리고 강민호의 친척 어른 1분까지 피해자 명단에 올라와 있었지요. 어떤 분은 노후 자금을 통째로 넣었고 어떤 분은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명단을 처음 보던 날 강민호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강민호가 명단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도경아, 친척 어르신들이 이렇게까지 당하실 줄은 몰랐다. 도경이 강민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민호야,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동서가 작정하고 끌어들인 거야. 강민호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친척 어르신 빚 보증까지 같이 서셨대. 어머니 집 한 채로는 다 못 막아. 도경이 강민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호야, 너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잖아. 강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알지. 그래도 마음이 안 좋다. 윤채린에 대한 수사 결과가 한 달 뒤 발표되었습니다. 검찰은 윤채린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지요. 재판은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액수가 크고 무엇보다 윤채린이 끌어다 쓴 자금 흐름이 너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판사는 윤채린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그날 매장에서 짧게 보도된 뉴스 한 토막을 들었습니다. 대형 디저트 카페 대표 윤모 씨, 1심에서 실형 선고. 미정 씨가 매장 한쪽 작은 텔레비전 앞에서 두 손을 입에 가져갔지요. 미정이 도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끝났네요. 도경이 떡 도시락에 종이띠를 둘러 묶고 있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미정 씨, 끝난 것 같지? 미정이 도경의 표정을 살피며 작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시원하세요. 도경이 종이띠 매듭을 천천히 마무리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시원한 건지 허전한 건지 잘 모르겠어. 가짜로 쌓은 모래성이 너무 한꺼번에 무너져서 그 자리가 좀 휑해 보여. 미정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은 끝까지 진짜로 가셨잖아요. 도경이 도시락을 진열장 안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그건 그래. 뉴스가 보도된 그날 저녁 매장 셔터를 내리고 나오는데 백화점 정문 앞 작은 화단 옆에 한 여인이 등을 굽힌 채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며칠 감지 못한 듯 헝클어져 있었고 굽 한쪽이 떨어진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지요. 저는 멀리서 그 옆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박순자가 도경을 발견하고는 화단을 짚고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큰애야. 도경이 한 발짝 또 한 발짝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박순자가 도경의 카디건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큰애야, 엄마가 다 잘못했다. 엄마가 진짜 미쳤었나 보다. 도경이 박순자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고 손등에 검버섯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지요. 한때 도경의 손등을 거칠게 잡아챘던 그 손이 지금 도경의 옷자락에 매달려 떨고 있었습니다. 도경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박순자가 도경의 옷자락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이틀 굶었다. 집도 며칠 안에 비워줘야 한다. 큰애야, 엄마 갈 데가 없다. 도경이 박순자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기 옷자락에서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길바닥에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박순자가 도경을 올려다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큰애야, 엄마 걷어다오. 핏줄은 너희밖에 없지 않니? 도경이 박순자의 팔꿈치를 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일단 일어서세요. 길에서 이러시면 사람들이 다 봐요. 박순자가 도경의 팔에 매달리듯 일어섰습니다. 큰애야, 너만 믿는다. 정말이다. 도경이 박순자의 옷매무새를 가만히 매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을 이었지요. 도경이 박순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머님, 응 그래. 어머님 칠순 잔치 때 제가 들었던 그 말 기억나세요? 돈도 없으면서 눈치도 없냐고 하셨던 말씀이요. 박순자가 입술을 떨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큰애야, 엄마가 그때. 도경이 박순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때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어머님 걷어들일 형편이 정말로 없어요. 박순자가 도경의 카디건 자락을 다시 움켜쥐려 했습니다. 큰애야, 너 백화점 들어갔잖니? 다 안다, 엄마가. 도경이 박순자의 손을 한 번 더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돈 많은 동서한테 효도 받으시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직접 그렇게 정하셨어요. 저는 그 결정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박순자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순자를 일으켜 화단 벤치에 앉히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보리차 한 병을 사다 그 옆에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등을 돌렸지요. 박순자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한참 이어졌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제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강민호가 휴대전화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도경아, 오늘 저녁은 콩나물국에 따뜻한 밥. 천천히 와. 저는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다 휴대전화를 조수석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의 노란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길게 비치고 있었지요. 윤채린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옮겨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박순자는 살던 집을 비우고 시동생 강민철이 따로 얻어준 변두리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강민철 부부도 어머니의 사기 사건에 휘말려 적잖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강민호에게 시동생 빚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갚자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경이 식탁 위에 통장 하나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야, 동서한테 당한 건 시동생도 마찬가지잖아. 형 노릇 한번 하자. 강민호가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다 도경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도경아,
너 정말 그래도 돼. 도경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민호야, 동서는 동서고 시동생은 시동생이야. 너 어릴 때 동생 없고 학교 다녔다며. 그 동생이잖아. 강민호가 도경의 손등에 자기 이마를 가만히 갖다 대었습니다. 도경아, 고맙다. 진짜로. 저는 그날 오후 시동생 강민철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금액을 보내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강민철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말없이 울다가 형수님 평생 잊지 않겠다는 짧은 인사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지요.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부엌으로 들어가 콩을 한 줌 씻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청파백화점 본점 식품관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연석이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식품관 한쪽 벽면에 장인의 자리라는 작은 공간을 새로 마련한 것이지요. 오랜 시간 한 가지 솜씨를 꾸준히 다듬어온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 손님들이 그 이름을 따라 매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자리였습니다. 오연석이 그 첫 번째 이름으로 저를 올리고 싶다며 매장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연석이 매대 옆 작은 응접 의자에 앉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한도경 대표님, 첫 자리는 한 대표님 이름으로 시작합시다. 도경이 두 손을 앞치마 위에 가만히 모았습니다. 디렉터님, 저 같은 사람이 그 첫 자리에 들어가도 될까요? 오연석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한 대표님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오? 그 자리는 처음부터 한 대표님 자리였소. 도경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디렉터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연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도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감사는 그 손한테 하시오. 나는 늘 그 말만 하고 있지. 오연석이 매장을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진열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지요. 앞치마 끈에 묻은 콩가루 자국, 손등에 자리 잡은 굳은 살, 그리고 새끼손가락 옆에 또렷이 나분 화상 자국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제 손등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매장 마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강민호가 거실에서 작은 나무 액자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강민호가 직접 인두로 새긴 짧은 글귀가 들어 있었지요. 우리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강민호가 액자를 거실 한쪽 벽에 가만히 걸었습니다. 강민호가 액자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경아, 여기 걸어놓으면 매일 보지. 도경이 액자 앞에 다가가 글귀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민호야, 이거 우리가 처음 작업실 차렸을 때부터 했던 말이야. 강민호가 도경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맞아. 10년도 더 됐지. 도경이 강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민호야, 우리 결혼하길 잘했지. 강민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도경아, 너 의자 들고 우리 공방 들어오던 날 나는 그때부터 알았어. 너랑 살게 될 거라는 거. 도경이 강민호의 옆구리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민호야, 그때 퉁명스럽게 말했으면서 뭘 알았다고 그래. 퉁명은 무슨. 손님한테 나무향 난다고 했잖아. 그 정도면 청혼이지. 두 사람이 액자 앞에 서서 한참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작업실에 나갔습니다. 가을 새벽 공기가 손등을 차갑게 스치고 지나갔지요. 가스불에 시루를 올리고 새로 볶은 흑임자를 절구에 넣어 가만히 빻기 시작했습니다. 절구 소리가 또랑또랑 작업실 안을 채우는 동안 저는 어머니를 잠시 떠올렸습니다. 시장통 떡집에서 새벽 2시부터 김을 쐬며 저를 키우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거친 손등이
제 손등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지요. 옆방에서 강민호가 사포로 나무를 다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저는 절구질을 잠시 멈추고 작업실 한쪽 벽에 걸어둔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잔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몇 가닥 비치고 있었지요. 하지만 표정은 10년 전, 20년 전보다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도경이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도경, 너 잘 살아왔다. 저는 그 말을 한 번 더 입속으로 또박또박 되뇌어 보았습니다. 복수라는 말이 한때는 제 가슴 속에서 시뻘건 불덩이로 타올랐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그것은 그저 제자리를 지키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화려한 동서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주저앉던 자리에서 저는 의기양양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자리에 묵묵히 서서 매일 새벽떡을 안 치고 강민호가 깎은 도시락에 그 떡을 담아왔지요. 가장 빛나는 복수는 요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4년 동안 흘린 땀으로 배웠습니다. 매장 오픈을 1시간쯤 앞두고 강민호가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갓 다듬은 새 나무 도시락 한 점을 들고 있었지요. 뚜껑 안쪽에는 도경이라는 2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우리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가 한 줄로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도시락을 작업대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도경아, 이번 도시락은 좀 더 깊이 새겼어. 손가락으로 만지면 다 느껴지게. 도경이 도시락 뚜껑 안쪽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민호야, 진짜 깊이 새겼네. 손끝에 자국이 다 느껴져. 강민호가 도경의 옆에 어깨를 나란히 붙이고 섰습니다. 도경아, 우리 이거 한 100년쯤 하자. 도경이 강민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100년, 100년. 너 떡 만들고 나 도시락 깎고. 도경이 작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나이가 얼마인데 100년이야. 강민호가 도경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굳은 살 박여서 100년은 거뜬해. 저는 강민호의 손등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이 서로 맞닿아 단단하고 따뜻한 두 덩어리가 되었지요. 저는 그 손을 한참 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매장 셔터를 올리자 가을 햇살이 진열장 안에 또랑또랑 비쳐들었습니다. 첫 손님이 매대 앞에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요. 저는 두 손을 앞치마에 가만히 닫고 환하게 마주 웃었습니다. 강민호가 매대 한쪽에 서서 새 도시락을 정성스레 정리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옆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다시 진열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나 떡을 안 쳤고 오늘도 강민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다듬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가득하고 손등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군데군데 남아있지요. 하지만 저는 이 손이 가짜 명품으로 치장한 그 어떤 손보다 아름답다고 자부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정직하게 걷는 사람만이 결국 인생이라는 긴 길의 끝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매장 안으로 새 손님이 들어서며 진열장 앞에 멈춰섰지요. 저는 흰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동여매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과 두툼한 돈봉투 앞에서 며느리의 사흘밤이 시장통 싸구려로 짓밟혔던 그날,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날 칠순상을 엎어버린 그 한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작점이었습니다. 가짜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결국 한 번에 무너지고 묵묵히 흘린 땀방울은 끝내 황금빛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4년의 시간을 들여 배웠습니다. 돈 많은 동서에게 효도받으라며 등을 돌리던 그 자리에 저는 한치의 후회도 남기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정직하게 산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부디 자신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을 한 번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굳은 살이 가짜 명품으로 치장한 그 어떤 손보다 아름답고 인생이라는 긴 길의 끝에서 결국 환하게 웃는 사람은 묵묵히 정직하게 걸어온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